고작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제 눈에는 그저 나중에 버려야 할 쓰레기 중 하나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제 남편의 차를 박살내고 아들의 목에 칼을 겨누게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그날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손목을 잘라버려서라도 그 물건에는 손도 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게 도착하는 법이죠. 평화로웠던 우리 가정이 지옥불로 변해버린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그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제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게는 이제 막 20살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지수예요. 참 아픈 손가락이죠. 어릴 때부터 유난히 예민했습니다. 동생이랑 2살 터울인데 사소한 것 하나에도 늘 불을 켜고 달려들곤 했어요. 엄마는 왜 동생한테만 맛있는 거 줘? 왜 내 옷은 안 사주고 동생 운동화만 사줘? 맹세코 저는 차별 같은 거 한 적 없습니다. 콩 한쪽도 똑같이 나눠 먹였고 용돈도 10원 한 장 틀리지 않게 똑같이 줬습니다. 그런데도 딸아이는 늘 피해의식에 젖어 살더군요. 그 눈빛. 네, 언제부턴가 저를 보는 그 아이의 눈빛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재수를 시작하면서 그 예민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말 한마디 섞으려 하지 않았죠. 그나마 기특했던 건 제 손 벌리기 싫다며 2년 전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도 주말이며 밤이며 꼬박꼬박 나가서 돈을 벌더라고요. 그 성실함 하나는 인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 뒤에 부모에 대한 증오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을 줄은 저는 까맣게 몰랐네요. 사건은 1월에 어느 춥디 추운 겨울날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참 맑았어요. 오후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서 보일러를 틀지 않아도 훈훈할 정도였죠. 오랜만에 제 고향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 늦둥이 딸을 데리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 어찌나 반갑던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엄마, 나 저거 갖고 싶어. 친구 딸아이가 안방 화장실을 찾다가 열려있던 지수 방문 앞을 지나가게 됐나 봅니다.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건 지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작은 피규어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일본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인형 같기도 했거든요. 먼지도 뽀얗게 앉아 있었고 책상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영락없는 잡동사니였죠. 친구 딸이 그걸 보더니 눈을 반짝이며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남의 집 물건이라며 아이를 말렸지만 애가 어디 말을 듣나요? 바닥에 드러놓을 기세로 때를 쓰더군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 그거 우리 지수 어릴 때 갖고 놀던 건가 봐. 지금은 쳐다도 안 봐. 제가 지수 방으로 들어가 그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가볍더군요. 정말 아무런 무게감도 느껴지지 않는 그 가벼운 플라스틱 덩어리.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지수는 대학 공부하느라 바빠서 이런 거 신경도 안 쓸 텐데. 방 정리도 되고 좋지 뭐. 자, 우리 공주님 가져. 이모가 주는 선물이야. 저는 그 물건을 아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와 하고 환하게 웃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친구는 미안해하며 거절했지만 제가 억지로 가방에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냐. 쓰레기통에 들어갈 거 재활용하는 셈치지 뭐.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 네, 쓰레기. 저는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뱉은 그 쓰레기라는 단어가 잠시 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기폭제가 될 줄은요. 그렇게 친구를 배웅하고 저는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도 한 마리 구웠죠. 평소와 다름없는 아주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도어락이 띠로리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친 딸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찬 바람을 몰고 들어온 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가방이 축 늘어져 있었고 손은 트고 갈라져서 거칠거칠했죠. 고생하고 들어온 딸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려고 부엌에서 나오며 말을 건넸습니다. 왔니? 밥은? 얼른 씻고 나와. 찌개 데워줄게. 딸은 대답도 없이 퀭한 눈으로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하구나 싶었습니다. 인사성도 없고 퉁명스럽기 짝이 없는 저 태도. 속에서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재수생이니까 스트레스가 많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1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방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통 세게 연 게 아니었어요. 벽이 흔들릴 정도로 쾅 소리가 나서 거실에서 TV를 보던 남편과 아들도 깜짝 놀라 돌아볼 정도였으니까요. 딸이 거실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뛰쳐나왔다기보다는 돌진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패딩 점퍼를 입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때 딸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아니 귀신이 쓰인 사람처럼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책상 위에 있던 거. 상자. 어디 갔어? 상자라니?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멀뚱히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이 스쳐 지나갔죠. 친구 딸에게 주었던 그 먼지 쌓인 인형. 그게 원래 작은 종이 상자 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아, 그거 미정 이모네 딸내미가 갖고 싶다고 해서 줬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식탁 행주지를 하면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툭 내뱉었죠.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쉭, 쉭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줬다고? 그걸 엄마가 남한테 줬다고? 딸이 저에게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표정은 웃고 있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차피 너 그거 안 쓰잖아.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던데 뭐. 애가 하도 갖고 싶다고 울길래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니라고? 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엄마한텐 그게 별거 아니야? 엄마 눈엔 내 물건이 다 쓰레기야?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물건을 남한테 줘? 어떻게? 딸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발악이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 저는 너무 놀라서 행주를 떨어뜨렸고 TV를 보던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야, 밤늦게 뭐 하는 짓이야. 시끄러워 죽겠네. 하지만 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딸이 엄마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철천지원수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살기가 가득한 눈빛이었죠. 당장 가져와. 지금 당장 가서 찾아와. 그거 내 목숨 같은 거라고.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제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는 딸의 악력이 어찌나 센지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억울한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엄마 몸에 손을 대? 그거 쓰레기인 줄 알고 줬다니까. 내가 내일 전화해서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깟게 뭐라고 이 난리를 쳐. 쓰레기? 그게 쓰레기야? 엄마한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 다 쓰레기로 보이지? 내 마음도 쓰레기고 내 인생도 쓰레기 같지? 그래서 내 말은 듣지도 않고 내 허락도 없이 맘대로 다 갖다 버리는 거지? 내가 사람 새끼로 보이기는 해? 내 인권은 어디 갔는데? 인권이라니? 자기 물건 하나 줬다고 인권 타령을 하는 딸이 기가 찼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딸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은 것 같습니다. 딸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마이너스.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얼한 통증과 함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제 뺨을 딸이 때린 겁니다. 20회를 키운 내 딸이 고작 장난감 하나 때문에 제 뺨을 내려쳤습니다. 충격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뺨을 감싸 쥐고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져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갖다 놓으라고. 안 그러면 다 죽여버릴 거야. 딸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선이 닿은 곳은 식칼이 꽂혀 있는 칼꽂이였습니다. 아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온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나, 너 미쳤어? 지금 뭐 하려는 거야? 하지만 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제일 크고 날카로운 식칼을 손에 쥐는 딸의 뒷모습. 그 서슬 퍼런 칼날이 번쩍하고 빛나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씻을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되겠구나. 제 뺨을 타고 흐르던 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치욕이었습니다. 53, 제 평생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배 아파나 기른 자식에게 뺨을 맞다니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둘째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쿵 하고 뭔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엄마를 때려?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이미 이성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악귀였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섞어가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포효 같더군요. 때리면 안 돼? 남의 인생 멋대로 짓밟는 건 되고 나는 화내면 안 돼? 내 거 내놓으라고. 내 추억, 내 시간, 내 노력. 엄마가 쓰레기라고 버린 그거 나한테는 목숨 같은 거라고. 아니, 미안하다고 했잖아. 엄마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일 날 밝으면 가서 받아온다고 했잖아.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랴? 저도 억울해서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정말 몰라서 쓰레기인 줄 알고 준 건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사과하면 적당히 알아듣고 물러서야지. 자식된 도리로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정말 비굴할 정도로 빌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그만해라. 하지만 딸은 그 사과를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언제나 이런 식이야. 엄마는 항상 미안해. 몰랐어 하면 끝이지?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느낀 박탈감은? 엄마는 내 인권 같은 건 안중에도 없지? 내가 이 집에서 사람이긴 해? 그냥 엄마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려도 되는 쓰레기지? 딸이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제가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지려는 찰나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이 미친 엑스이 돌았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키가 180이 넘는 거구입니다. 평소엔 누나랑 대면대면해도 엄마가 누나한테 맞는 꼴을 보니 눈이 뒤집힌 겁니다. 아들이 성큼성큼 다가와 딸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누나, 너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손찌검을 해? 내가 사람 새끼냐?
지훈이가 씩씩거리며 누나를 노려봤습니다. 보통 남매들이 싸우면 누나가 기세에 눌리거나 울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체급 차이도 나고 남자의 힘을 여자가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지훈이의 그 말이 딸의 뇌관을 완전히 터뜨려 버렸습니다. 바닥에 나뒹굴어진 딸이 고개를 들었는데 아, 그 눈빛. 저는 살면서 그런 눈빛을 처음 봤습니다. 공포 영화에 나오는 살인마의 눈빛도 그것보단 덜했을 겁니다. 희번떡거리는 흰자위, 핏발선 눈동자. 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다 죽어. 다 죽여버릴 거야. 중얼거리는 소리와 함께 딸의 손이 칼꽂이로 향했습니다. 제일 큰 식칼. 수박자를 때나 쓰는 그 시퍼렇게 날이 선 식칼을 딸이 거머쥐었습니다. 조명이 칼날에 반사되어 번쩍하고 빛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수야, 안 돼. 칼 내려놔. 제가 비명을 질렀지만 딸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쥔 딸이 망설임 없이 아들에게 돌진했습니다. 마치 투사가 붉은 천을 보고 달려드는 황소처럼, 아니,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요.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어. 다 죽어버려. 아무리 덩치 큰 아들이라도 눈앞에서 식칼을 든 사람이 달려드는데 당해낼 재간이 있나요? 으악. 지훈이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파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었죠.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동생 위로 올라타더니 그 흉기를, 세상에 그 흉기를 동생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가져와. 내 거 가져오라고.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끝이 아들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목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혀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꿈이다. 이건 악몽이다. 제발 누가 나 좀 깨워줘라. 엄마, 살려줘. 누나 미쳤어.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거구의 사내 아이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딸은 칼을 아들 목에 가로로 딱 갖다 대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전화해. 그 집에 전화해서 내 물건 당장 가져오라고 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갖다 놓으면 지훈이 목 긋고 나도 죽어버릴 거야.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할 것 같았습니다. 그 광기 어린 눈빛은 빈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잠금 패턴을 3번이나 틀렸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알았어. 지수야, 칼만. 제발 칼만 내려놔. 엄마가 지금 전화할게. 응? 제발. 밤 10시 30분. 남의 집에 전화하기엔 너무나 늦은 무례한 시간이었지만 그런 걸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영숙이니? 잠결에 전화를 받은 친구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미정아, 미정아 살려줘. 우리 지수가 칼을 들었어. 제발 내 딸이 가져간 거. 지금 당장 좀 가져다 주라. 제발. 수화기 너머 친구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딸의 거친 숨소리와 아들의 흐느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회식 후 늦게 귀가한 남편이 들어온 것은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던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전화기를 붙들고 우는 아내. 그리고 아들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딸. 지옥의 문이 이제 막 활짝 열린 겁니다. 그날 밤 우리 집 거실은 전쟁터였습니다.
아니 지옥도였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불구죽죽한 남편이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제 딸이 동생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으니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평생을 일만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가장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풍경이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다들 미친 거야? 칼 안 내려놔. 남편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릴 듯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불같은 성격인 사람입니다. 목소리 크고 화나면 물불 안 가리는 전형적인 옛날 가장이죠. 그런 남편 눈에 딸이 아들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모습은 용납할 수 없는 폐륜 그 자체였을 겁니다. 남편이 신발을 신은 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딸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악력이 어찌나 센지 딸의 비명과 함께 칼이 바닥으로 쨍그랑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음이 거실 바닥을 굴러갔죠. 그 소리가 신호탄이었습니다. 너 이 새끼 정신병자야? 동생을 죽여? 부모 앞에서 칼춤을 춰? 남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딸의 머리채가 남편의 거친 손에 휘어잡혔습니다. 지수는 악을 쓰며 반항했습니다. 놔. 이거 놓으라고. 아빠가 뭘 알아. 내 거 다 갖다 버린 건 엄만데 왜 나한테만 그래. 닥쳐.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남편은 대화를 시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었으니까요. 옆에 있던 장식장을 발로 걷어차더니 현관 입구에 세워져 있던 전신 거울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와장창 마이너스. 거대한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고막을 찢었습니다. 사방으로 유리 파편이 튀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파편들이 마치 우리 가족의 산산조각 난 관계 같더군요. 바닥에 흩뿌려진 유리 조각 위로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씩씩거렸습니다. 나가. 남편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다 필요 없어. 너 같은 딸 둔 적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꺼져. 딸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깨진 거울 조각 앞에 서서 우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퍼렇게 독이 올라 있었죠. 딸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 하나만 달랑 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나간 뒤 집안에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폭풍의 눈이었죠. 남편의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아니, 딸이 나가버린 그 건방진 태도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저거 아주 싹수가 노란 년이야. 감히 애비가 나가란다고 나가? 좋아, 아주 잘 됐어. 남편이 씩씩거리며 베란다로 가서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 그 100리터짜리 큰 봉투를 한 뭉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딸의 방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갔습니다. 여보 뭐 하려고? 제가 놀라서 따라 들어갔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갖다 버려. 전현 물건 싹 다 비워. 집에 들어와도 발 디딜 곳 없게 만들어버릴 거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끼던 코트, 니트, 청바지. 가리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쳐넣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책들도 화장대에 있던 화장품들도 전부 쓸어 담았습니다. 우두두두 쏟아지는 물건들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뭐해? 거들어. 이참에 버릇을 고쳐놔야지. 오냐오냐 키웠더니 칼부림이나 하고 자빠졌어. 남편의 호통에 저는 네, 부끄럽게도 저는 그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 있었거든요. 제 뺨을 때린 딸이 괘씸했고 동생에게 칼을 들이댄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이번 기회에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도 내 물건 다 없어져 보면 엄마 마음 알겠지.
그런 유치하고 잔인한 보상 심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들처럼 딸의 방을 도려냈습니다. 그 아이가 20년 동안 쌓아온 흔적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봉투가 하나, 둘, 셋, 10개가 넘어가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 무거운 봉투들을 낑낑대며 들고 나가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내던졌습니다. 철퍽철퍽. 딸의 인생이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였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정리가 끝났습니다. 딸의 방은 마치 이사간 집처럼 텅 비어버렸습니다. 덩그러니 남은 침대 프레임과 빈 책상. 그 황량한 방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기도 하고 내일 아침이면 잘못했다고 빌면서 들어오겠지. 지가 돈이 있어 갈 데가 있어? 놔둬. 들어오지 마. 남편은 땀을 닦으며 맥주 한 캔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갈 곳 없는 20살짜리 여자애가 추운 겨울밤을 밖에서 얼마나 버티겠어요. 내일 아침이면 눈물 콧물 쏟으며 싹싹 빌 거라고. 그러면 그때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서 각서를 쓰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목에 난 상처에 밴드를 붙이고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갔으니 이제 잔잔한 내일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내다 버린 건 딸의 물건이 아니라 딸이 우리 가족에게 가지고 있던 마지막 미련이었다는 것을요. 우리가 딸의 방을 비워버린 그 순간 딸의 마음속에서도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깨끗하게 지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인 새벽 6시 30분 초인종 소리가 아니라 경비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삐르르릉 마이너스, 삐르르릉 마이너스. 그 소리는 우리 가족의 파멸을 알리는 기상나팔 소리였습니다. 4. 여러분은 악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아침 제 집 거실에서 살아있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아니, 그건 제 배 아파 낳은 딸의 탈을 쓴 무언가 다른 존재였습니다. 새벽 6시 30분 요란하게 울리는 인터폰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경비실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비 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기 104동 1502호 맞으시죠? 지금 빨리 주차장으로 좀 내려오셔야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비몽사몽간에 무슨 소리인가 싶어 남편을 깨워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매캐한 휘발유 냄새와 함께 바닥에 흩뿌려진 유리 조각들이 발에 밟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남편은 억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검은색 세단. 그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앞 유리는 거미줄처럼 금이 간 걸 넘어 구멍이 뻥 뚫려 있었고 보니 뒤에는 세상에 남편이 아끼던 골프채 드라이버가 쇳덩이가 휘어질 정도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타이어 4짝이 전부 아주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습니다. 마치 맹수가 발톱으로 핥혀 놓은 것처럼요. 이게 무슨... 남편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CCTV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화면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패딩 모자를 눌렀었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내 딸 지수였습니다. 아무런 표정도 없이 마치 기계처럼 골프채를 휘두르고 주머니에서 시카를 꺼내 타이어를 쑤시는 그 모습. 소름 끼치는 건 그 난동을 부리면서 입 한 번 뻥긋하지 않고 너무나 차분했다는 겁니다. 여보, 지수 어딨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는 차를 박살냈고 어디로 간 걸까?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남편과 저는 미친 사람들처럼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썰렁한 냉기가 피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우리가 싹 비워버린 텅 빈 자기 방 한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 그 뒷모습이 너무나 기괴해서 지수야 하고 부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제처럼 악을 쓰고 울부짖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아무런 생기도 없는 그저 검은 구멍 같은 눈동자. 진짜 미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다 버렸네? 딸이 낮게 읊조렸습니다. 웃음기 하나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20년을 다 버렸네. 그러더니 딸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아들의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직 잠에 취해 있던 아들 지훈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몰랐을 겁니다. 딸이 성큼성큼 다가가 침대 위에 있던 지훈이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식칼을 다시 아들의 목에 들이밀었습니다. 타이어를 찢느라 날이 다 상하고 핏물과 고무 부스러기가 묻은 그 흉측한 칼을요. 으악, 누나, 왜 이래? 엄마, 아빠. 지훈이가 비명을 질렀지만 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날을 더 깊숙이 눌렀습니다. 지훈이의 목에서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젯밤의 상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짜 위협이었습니다. 가져와. 딸이 우리 부부를 보며 말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주워와. 쓰레기장 뒤져서 내 물건 토시 하나 빠뜨리지 말고 다 찾아와. 10분 줄게. 1분이라도 늦거나 물건 하나라도 없으면 얘 눈알부터 팔 거야. 지수야. 알았다. 알았어. 칼만. 제발 칼만. 남편은 이미 혼이 나가서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골프채로 차를 부순 건 따질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 영하의 날씨에 쓰레기 봉투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 호기롭게 내다 버린 그 검은 봉투들. 우리는 미친 개처럼 쓰레기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리고 쳐다봤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손등이 긁혀 피가 났지만 아들의 비명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여기 있어. 남편이 딸의 옷이 담긴 봉투를 찾으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 무거운 봉투 10여 개를 질질 끌고 엘리베이터에 쑤셔 넣었습니다.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를 양손 가득 들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딸 앞에 우리는 밤새 버린 그 쓰레기들을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구겨진 옷, 깨진 화장품, 찢어진 노트들. 남편이 헐떡거리며 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가져왔다. 됐지? 이제 제발 그 칼 좀 치워라. 응? 지수야, 아빠가 잘못했다. 천하의 가부장적인 제 남편이 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사과를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딸은 아들을 발로 툭 차서 밀어내더니 말했습니다. 정리해. 뭐? 원상복구해 놓으라고. 내 방에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우리는 군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옷을 개고 책을 꽂고. 손이 떨려서 자꾸만 물건을 떨어뜨렸지만 딸이 칼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어 미친 듯이 속도를 냈습니다. 그렇게 1시간 같은 10여 분이 흐르고 방이 얼추 채워지자
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다시 담아. 뭐? 다시 담으라니? 이민 가방 가져와. 제일 큰 걸로. 거기다 다시 다 넣으라고. 우리는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창고에서 이민 가방을 꺼내와 방금 정리한 물건들을 다시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딸은 그 과정을 감시관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터질 듯 채워지자 딸은 그제야 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패딩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편의점 알바와 과외로 모은 돈이 찍힌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잔액 1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나 갈 거야. 다신 안 와. 그러니까 찾지 마. 딸은 그 무거운 이민 가방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여전히 식칼을 쥔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직전 딸이 뒤를 돌아보며 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엄마, 엄마는 쓰레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지? 아니, 엄마는 방금 엄마 딸을 버린 거야. 영원히. 그 말을 끝으로 딸은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망가진 차 열쇠와 목에 피가 흐르는 아들 그리고 넛이 나간 우리 부부만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죽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딸이 떠난 집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부서진 가구와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찢겨진 가족 사진만이 뒹굴고 있었죠. 남편은 하루 연차를 냈습니다. 차마 그 꼴을 하고 회사에 갈 수가 없었으니까요. 아들은 목에 밴드를 붙인 채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평생 누나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겠죠. 저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딸이 던지고 간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1200만 원. 편의점 바코드를 찍고 남의 집 아이들 과외를 하며 모은 돈. 그 아이는 이 돈을 모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언젠가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탈출하겠다는 꿈을 꾸었을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 하나하나가 마치 딸이 흘린 피땀 같아서 가슴이 옥신거렸습니다. 여보. 남편이 식탁 맞은편에 앉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는데 화면에 뜬 글자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절차, 사설 구급대, 보호 의무자 동의. 알아봤어. 가족 2명 동의하고 의사 진단 있으면 바로 입원시킬 수 있대. 이참에 확실히 해야지. 걔 눈빛 봤잖아. 그게 사람 눈이야? 조현병이든 뭐든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해.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젯밤 골프채를 휘두르던 딸의 모습, 아들 목에 칼을 들이밀던 그 광기를 떠올리면 네, 솔직히 저도 무섭습니다. 4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악마 같았으니까요. 언제 다시 돌아와 집에 불이라도 지르지 않을까?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서 남편 말대로 아이를 잡아서 병원에 가둬두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해 안전한 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그렇게 결심을 하려는데 자꾸만 발목을 잡는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제게 추뼛거리며 편지 한 통을 건넨 적이 있었어요. 재수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받았죠. 내용은 지금 생각하면 참 아픕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동생이랑 비교당하는 것도 지치고 집에서 숨쉬기가 힘들어. 나 좀 봐주면 안 돼? 그때 저는 뭐라고 했더라. 아, 기억나네요. 저는 그 편지를 읽다 말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야, 너만 힘드냐? 내 아빠는 뼈 빠지게 돈 벌어오고 지훈이는 학교 다니느라 바빠. 너는 집에서 공부만 하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마. 그러고는 그 편지를
네, 딸이 보는 앞에서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때 딸의 표정이 어땠는지 저는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때가 마지막 신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는 괴물이 되기 직전 인간으로서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 제가 그 편지를 구겨버린 그날 딸의 마음속에서도 엄마라는 존재가 구겨져 버린 건 아닐까요? 어젯밤 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엄마는 방금 딸을 버린 거야. 오후가 되면 딸아이가 과외하는 집에 가볼 생각입니다. 그 집 엄마에게 미리 연락해뒀습니다. 혹시 지수가 오면 연락 달라고요. 남편은 미리 사설 구급대를 대기시켜 놓자고 합니다. 아이가 나타나면 바로 낚아채서 병원으로 싣고 가자고요. 그게 딸을 위한 길이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제 딸 지수는 정말 치료가 필요한 정신병자일까요? 아니면 저와 남편이라는 가해자가 만들어낸 슬픈 괴물일까요? 저는 맹세코 차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해준 만큼 딸에게도 똑같이 해줬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절규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기억 사이에는 왜 이렇게 깊은 강이 흐르는 걸까요? 딸을 만나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아이를 제 앞에 앰뷸런스에 태워야 할까요? 아니면 칼에 찔릴 각오를 하고 그 아이를 한 번이라도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빌어야 할까요? 과연 그 아이가 제 사과를 받아주기는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휴대폰을 손에 쥐고 혹시나 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리는 제 자신이 너무나 밉고 처량합니다. 부서진 차는 고치면 되고 찢어진 타이어는 갈아 끼우면 되지만 찢겨나간 천류는 도대체 어떻게 꿰매야 하는 걸까요? 제 딸이 범죄자가 될까봐 혹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무섭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딸을 괴물로 만든 장본인일까봐 그 진실을 마주하기가 죽기보다 두렵습니다.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자식 키우는 부모님들, 제발 저에게 지혜를 빌려주세요. 집을 나간 칼을 든 내 딸.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욕을 하셔도 좋고 돌을 던지셔도 좋습니다. 부디 댓글로 제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